태국의 공장들이 하나둘 멈춰서면서 경제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8% 하락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하나둘 태국을 떠나가는 상황이죠. 이에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에 직접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메시지를 들은 태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공개 인정하며 한국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오만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총리가 밝힌 진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스웨덴 스톡홀름의 겨울은 항상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긴 겨울과 함께 긴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 이름은 클라라 린드, 에코폴이라는 제조혁신 기업의 생산관리 책임자이자 IT 융합 부서장입니다. 38배 나이에 동남아 제조혁신 프로젝트 총괄이라는 큰 임무를 맡게 됐어요. 목적지는 태국 촌부리. 태국에 도착한 첫날, 스톡홀름의 추위가 그리워질 만큼 덥고 습한 날씨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숨막히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국 상공부의 대대적인 발표였습니다. 제조 기반 시스템은 기존 협력국 대신 새로운 기술 기업들과 진행합니다. 가격 경쟁력과 규모에서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검토한 자료에는 분명 한국의 스마트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모두 철거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설비들은 모두 한국 스마트 센서 기반이었는데 그걸 모두 철거한다고? 동료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태국 측 담당자는 마치 준비된 답변처럼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클라라님, 걱정 마세요.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서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어요. 제가 생각하는 계획과 그들이 말하는 계획은 확실히 달랐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지대의 불빛들이 마치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삼성의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둘러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감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느낌이었어요. 알고리즘도 섬세했고 유지비도 예측 가능했죠. 그런데 태국은 이런 모든 한국 기술을 철거하기로 한 겁니다. 대체 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어떤 정치적, 경제적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국 산업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들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제조기업과 손을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센서와 로봇을 들여왔어요. 설비는 화려했고 가격은 기존의 절반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안의 정교함의 부재를 직감했습니다. 기계는 화려한데 데이터 흐름이 끊기네요. 제 물음에 태국 기술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원래 시스템 전환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만 이건 단순한 전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새롭게 설치된 시스템의 매뉴얼을 받아 꼼꼼히 검토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의문이 생겼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 오류 대응 알고리즘, 심지어 센서 간 통신 프로토콜까지. 모든 게 제가 알던 최적화된 시스템과는 달랐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미세한 오차가 누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질문에 태국 엔지니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시스템은 이미 여러 곳에서 검증됐으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검증된 시스템이라면 왜 기본적인 데이터 무결성 검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건 마치 튼튼해 보이는 집을 지었는데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촌부리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이 철거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정밀하게 작동하던 센서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던 시스템들. 그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더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저는 그 안에 무언가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촬영 장비와 스마트 팔레트에서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오류로 치부했지만 점점 심각해졌죠. 제품 불량률이 급증하고 원인 불명의 정지 알람이 매일 울렸어요. 저는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가며 코드를 뜯어보고 데이터 흐름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원인을 찾아냈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센서 간 통신이 일관되지 않아요. 오류가 난 줄도 모르게 제품이 조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태국 엔지니어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구조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죠. 이전 한국 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센서 간 통신이 중앙 서버를 통해 검증되는 구조였거든요. 제 말에 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시스템은 신뢰성이 높았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의 말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그도 이 결정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 라인을 다시 점검하면서 저는 한국 시스템이 가졌던 강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기계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였죠. 이대로 가다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어요. 일주일 후 이탈리아와 독일 수출 물량에서 품질 기준 미달이 발견되었죠. 거래처에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탈리아의 가구 제조사,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이런 품질 문제는 처음입니다.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거래를 재고해야 할 것 같네요. 결국 여러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태국 내 공장은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추락했어요. 태국 중소제조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태국 중소제조기업 대표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 없었어요. 다 한국 장비 쓸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사용할 때와 현재 시스템의 성능, 오류율, 유지보수 비용 비교. 모든 지표가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태국 산업부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린드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 한국 기술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우리 둘 다 그 하지만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죠.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태국 산업부는 결국 한국 측에 긴급 협력 재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한국 대기업 부회장의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는 태국을 싫어한 적 없습니다. 다만 선택은 존중되며 책임도 따를 뿐입니다. 그 말에 현장은 침묵에 빠졌어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죠. 태국이 일방적으로 협력 관계를 끊었고 이제 그들은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비즈니스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것입니다. 그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죠. 태국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저버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태국 남부 공장의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공장은 이제 고요했어요. 멈춘 컨베이어, 멍하니 서 있는 로봇, 불이 꺼진 센서 조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인 수차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린드 씨,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다면 더 강력하게 경고했겠죠.
수차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은 기계보다 사람이 더 빠를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스스로 산업의 중심축을 제거한 거야.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지식,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살아있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기술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수차이, 언제부터 한국과 협력했었나요?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많이 서툴렀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그들은 단순히 장비만 팔지 않았거든요.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스톡홀름 본사에서는 상황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술은 자산이 아니라 관계로 유지되는 신뢰 기반 구조입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썼어요. 태국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건 신뢰였습니다. CEO로부터 빠른 답변이 왔습니다. 린드, 상황 파악 감사합니다. 태국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하길 원하나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철수할 것인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투자를 분산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유망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한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CEO는 제 제안에 동의했어요. 저희 회사는 태국에서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그들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과 미국 기업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린드 씨,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과 일관된 행동을 통해 서서히 재구축되는 것입니다. 태국이 정말로 변화하길 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국 산업부 장관과의 만찬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방콕을 떠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태국 경제 전문가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들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다시 신뢰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는 쉽게 깨지고 회복하기는 어렵죠.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태국이 그들의 관심을 다시 끌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 스톡홀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니 새로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과 대규모 반도체 인프라 구축 시작 태국은 제외돼.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기회는 신뢰 위에 피는 꽃이었어. 그리고 그 꽃은 더 이상 이곳에 없다. 다음 날 아침, 방콕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비즈니스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예요. 기술은 구매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 기업과의 계약만 끊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성장해온 파트너십을 저버린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태국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지만 지금은 산업적 위기에 처해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방콕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번화가, 그리고 외곽의 공장지대.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스톡홀름에 도착하자 익숙한 추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CEO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린드, 수고했어. 보고서 잘 읽었네. 매우 통찰력 있었어.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CEO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수립 중이야.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지. 그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정말 대단하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저희에게도 큰 자산이었어요. 그들의 정교한 기술과 섬세한 접근 방식은 저희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린드, 이번 주부터 새 프로젝트를 맡아줬으면 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신규 투자에 관한 건데 태국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이번 태국에서의 경험은 비록 어려웠지만 값진 교훈을 주었으니까요.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산물이라는 것을요. 사무실에 도착해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니 태국 산업부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 회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저희 회사는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관심을 돌렸고 한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톡홀름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신뢰는 눈과 같아. 한번 녹아버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태국의 선택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관계의 단절이었고 신뢰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산업의 정지였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독일이 어떻게 한국의 문화에 이렇게 열광하게 된 걸까요? 한 교수는 왜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대학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미넨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듣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지 못하면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독일의 명문 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소피아 로렌츠입니다. 20살이고 미넨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2학년생이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 하일리히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 특히 칸트 철학을 전공하셨죠. 어머니 클라우디아는 유럽중앙은행에서 경제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빠 미카엘은 지금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우리 집안은 항상 논리와 규율을 중요시했어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사고방식과 효율적인 학습법을 배웠죠. 저녁 식탁에서는 늘 사회 현안이나 철학적 문제에 대해 토론했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소피아, 세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논리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집 곳곳에는 칸트, 헤겔, 니체 같은 철학자들의 책으로 가득한 책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몰래 숨겨둔 동아시아 문화 관련 책들이 몇 권 있었죠.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게 동양 문화에 끌렸어요. 특히 한자의 아름다움과 동양의 사상에 매료되었죠. 대학에 입학할 때 저는 동아시아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굉장히 놀라셨어요. 소피아, 왜 하필 동아시아 학과지? 경제학이나 법학이 내 미래에 더 도움이 될 텐데. 어머니의 말씀이었죠.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동양 문화는 독일의 논리적 전통과는 맞지 않아. 너는 더 체계적인 학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고수했어요. 일본어를 전공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선택이었죠. 일본은 경제 강국이니까요. 대학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일본어 수업, 동아시아 역사, 문화 강의. 모두 흥미로웠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뮌헨 대학교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종종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일본어는 배우기 어려웠고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는 일은 지루했어요. 하지만 그게 동아시아학과에서의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저 보통의 일상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에 참석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과제를 하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대학 도서관 구석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라는 제목의 독일어 논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펼쳐본 논문이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었죠.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목적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문자체계로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 이 문장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철학적,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니. 게다가 이 문자는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이런 인본주의적 목적이 담긴 문자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일본어 수업을 듣던 중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야. 배우기도 쉽고 타이핑도 간단해. 한 학생이 말했죠. 다른 학생은 일본어와 달리 발음과 표기가 일치해서 외우기가 훨씬 수월해. 라고 덧붙였고요. 그날 저녁 기숙사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한글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한글의 모습은 제가 알던 어떤 문자와도 달랐어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고 규칙적이면서도 유연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이 문자를 배워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인터넷에서 기초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찾아 독학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기본 형태를 배우고 나니 금방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일본어를 1년 넘게 공부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문장 읽기가 어려웠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밤마다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넘어 철학적 깊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창제 원리를 읽으며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사고와 인본주의적 가치에 감동했어요. 저는 점점 일본어보다 한국어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종종 한국어 단어장을 몰래 펼쳐보곤 했죠.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처럼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서양 언어를 배워온 제게 한글은 동양의 문자 중에서도 특별히 체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관심을 주변에 알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동아시아학과에서도 한국어는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비주류 취급을 받았거든요. 교수님들도 대부분 한국어는 취미로 배우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학기에는 공식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용기를 내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학과 지도 교수님께 전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소피아, 독일에서 한국어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일본어가 취업에도 더 유리하고 학문적으로도 더 많은 자료가 있지. 굳이 왜 한국어를 선택하려는 거니? 교수님의 말씀은 분명 현실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 수요가 적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 끌림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적 원리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언어를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선택이니 존중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첫 번째 장벽은 넘었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에게 이 결정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주말에 프랑크푸르트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 학기부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한국어라고? 왜 하필 한국어지? 내가 일본어 전공으로 시작했잖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소피야,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독일과의 교류도 활발해. 한국어는 글쎄,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구나. 오빠 미카엘도 화상통화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의 조언도 비슷했어요. 소피, 하버드에서도 한국어 전공자는 거의 없어. 취업할 때 불리할 거야. 이 모든 반대에 직면하자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이상이에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이고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소피야, 너는 논리적인 학문을 해야 해. 감성에 치우친 선택은 어리석어. 나는 내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예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긴 토론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타협안을 제시하셨어요. 좋아, 내가 제안 하나 하지. 이번 학기 성적이 전체 상위 5% 안에 들면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도록 허락하마.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경제학이나 법학으로 전과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보렴. 이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그 약속 꼭 지킬게요. 그날 밤 민헨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선택을 증명해야 해. 한국어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지한 학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 어려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제 진정한 열정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차에서 민헨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어 수업은 일주일에 2번뿐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처럼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에 가볍게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과 내에서도 한국어는 비주류 취급을 받았어요. 도서관에는 일본어나 중국어 자료는 넘쳐났지만 한국어 관련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죠.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들은 종종 한국어는 취미로 배우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요.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글 문법을 익히고 단어를 외우고 발음을 연습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에 제 선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피야, 내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니? 지난번에 독일 중앙은행 이사님을 만났는데 일본어 능력자를 찾고 있다고 하시더구나.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머니의 말씀은 분명 저를 위한 것이었지만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실용적인 선택을 하길 바랐지만 저는 이미 한국어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룸메이트 안나도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소피야,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야? 한국어로 뭘 할 수 있는데? 그녀의 말에는 분명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도 비처럼 흐렸어요.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모두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었어요. 마치 하늘도 제 선택을 시험하는 것 같았죠. 방에 들어와 거울을 보니 젖은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제 자신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감성에 치우친 선택은 어리석다. 정말 제가 감성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선택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결국 노트북을 열고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논문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체계였어요. 이건 감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논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제안대로 상위 5% 안에 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어요. 한국어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함께 저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한국어 발음 연습을 했어요. 발음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리을과 비읍, 피읍의 차이는 제 독일어 발음 습관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었죠. 아침 수업 전에는 도서관에서 문법을 공부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교환학생들과 만나 회화 연습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그렇게 한국어에 열정을 쏟는지 신기해했지만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소피아의 한국어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미넨 시내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강의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거기서는 단순한 언어 수업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날 특별 강연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강사님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념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맹 퇴치와 지식 보급이라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어에 매료된 이유였습니다. 실용성을 넘어선 철학적 가치가 있었던 거죠. 한영 번역 프로젝트에도 자원했습니다. 독일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한국어 자료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제 실력으로는 아직 부족했지만 원어민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발전해 나갔습니다. 번역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한국어와 독일어는 문법 구조가 생각보다 비슷했습니다. 둘 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를 따르고 조사와 격변화 시스템이 있었죠. 이런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하면서 저는 한국어가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지칠 때면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담은 책갈피를 꺼내보곤 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받은 것인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떤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분은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위대한 문자를 만드셨는데 나는 왜 이 문자를 배우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힘을 내곤 했죠. 주말에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듣기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자막 없이는 한마디도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역사 드라마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중간고사에서 한국어 과목 최고 점수를 받았고 다른 과목들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열정과 노력을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소피아,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한국어를 공부할 줄은 몰랐구나. 정말 감동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학기 말 시험에서 상위 5%에 들어야 한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학기 말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중간고사까지는 좋은 성적을 유지했지만 기말고사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특히 한국어 시험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를 평가하는 종합시험이었습니다. 압박감이 점점 커졌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단어장과 문법책이 제 책상을 가득 채웠어요. 때로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식사를 거르기도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어 공부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무리한 탓인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룸메이트 안나가 기숙사로 데려다 주었죠. 소피야, 이렇게 무리하면 몸이 망가져.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해.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고 아버지와의 약속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상위 5%에 들지 못하면 경제학이나 법학으로 전과해야 해.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소피야, 잘 지내니? 시험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네네 겨울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회색빛 감정이었죠.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모두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날 밤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펜을 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 이건 단순한 감성적 선택이야. 한국어를 배워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일본어가 더 실용적이고 경제학이 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뭐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었어요. 한글의 아름다운 체계, 그 안에 담긴 철학, 그리고 언어를 통해 접하게 된 한국 문화의 깊이. 이 모든 것이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한국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소피야, 안색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니?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안과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가족의 반대,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 그리고 5% 안에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넌 왜 한국어를 선택했니? 정말 너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반항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열정이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한국어를 사랑해요. 한글의 체계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제 진정한 관심사예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그걸 잊지 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언어를 배우고 싶은지 그 이유를 잊지 않는 거야. 내 열정을 믿어.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제 방을 정리했어요. 책상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벽에는 한글 자모표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제 목표를 적은 종이를 붙였어요. 상위 5% 내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남은 일주일, 저는 더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오래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했어요. 식사도 제때 챙기고 짧은 산책으로 머리를 맑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정리한 노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 시험이구나.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그 생각과 함께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시험 당일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어쩐지 좋은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깊게 심호흡을 하고 거울 앞에서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소피야, 너는 할 수 있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대신 차분한 자신감이 자리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적어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한국어 읽기와 쓰기였어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문제들이 그동안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한글의 자모 체계부터 복잡한 문법 구조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듣기와 말하기였어요. 교수님이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실수도 했지만 교수님은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질문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가? 였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체계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인본주의적 가치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 언어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대답이에요, 소피아. 당신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다른 과목들의 시험도 순조롭게 마쳤어요. 모든 시험이 끝난 후 도서관 앞 잔디밭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적 발표까지는 2주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조금 쉬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한국 영화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서편제라는 영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전통 음악 판소리를 통해 표현된 한국인의 정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적 발표일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학과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소피아 로렌츠. 전체 1등.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분명 제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동아시아학과 전체에서 1등. 상위 5%가 아닌 최상위 1%였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전체 1등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니, 소피아? 전체 1등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한국학 교수님께서 저를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선발되었답니다.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소피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줄은 몰랐어. 이제 내 논리를 인정하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성적 그 자체보다 더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전화를 바꿔 받으셨어요. 소피아, 축하한다. 내가 그렇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찾았다니 기쁘구나. 서울에서의 생활,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모두 돕겠다. 기숙사비는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날 밤 기쁨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민헨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제 미래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국 생활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한국의 예절과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무료 와이파이, 편안한 휴식 공간. 독일 공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 만난 룸메이트는 민지라는 한국 학생이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민지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소피아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흥미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 노트북으로 일하는 직장인들, 수다 떠는 친구들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수업도 미넨 대학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깝게 느껴졌고 그룹 프로젝트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식 팀워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안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주말에는 민지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고궁부터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경복궁에서 본 한글 안내판을 보며 세종대왕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는 한국 초등학생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학습 의욕이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어. 서울에서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6개월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어 능력시험 고급 과정에 도전해서 합격했어요. 이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문을 읽고 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독일로 돌아오기 전,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유럽인들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뮌헨으로 돌아온 후 제 기숙사 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벽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들과 한글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문학책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윤동주 시인의 시집은 제 손때가 묻을 정도로 자주 읽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과 교수님을 찾아뵌 것이었어요. 교수님, 제가 꿈을 찾았어요. 뮌헨 대학교 최초의 한국학 여성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환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단다. 내 눈빛이 달라져 있구나.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대학교에서 유럽인을 위한 한글 학습법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한국 문화와 언어에 매료된 이들도 있었고 단순한 호기심에 참석한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적 원리에 감탄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의 한국어 공부를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철학 서적에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본을 읽으신 후에는 이것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의 결정체구나라며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변화하셨어요. 유럽중앙은행에서 한국 경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고 이 과정에서 종종 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소피아, 내가 옳았구나. 한국은 정말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될 거야. 오빠 미카엘도 하버드 MBA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관한 사례 연구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어요. 소피, 내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었더라. 나도 이제 한국어를 배워볼까 해. 한국어 학습서 지필 제안도 받았습니다. 독일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문화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 제가 경험한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때로는 제 인생의 경로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가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열정을 따르는 것보다 더 옳은 선택은 없다는 것을요.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습니다. 유럽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해요. 소피아, 너는 잘하고 있어. 독일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번갈아가며요. 두 언어가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처럼 제 정체성도 더욱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제가 쓴 첫 번째 한글 일기가 놓여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여정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의 기대나 전통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